자,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 조건에 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뒤에 창문을 조금 닫을까요? 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조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점유 또나서 전유 신고,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추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되고 나서 들어간 임차인들은 보호가 안 돼요. 그리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임대 계약하면은 사기죄가 성립돼서 제가 로펌에 있을 때 그렇게 계약한 소유주가 징역형 받은 적도 있어요. 좀 굉장히 괘씸하게 좀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배당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경매정보제 내용에 보면 항상 배당 요구 종기일 날짜 나오고 배당 요구한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겠죠. 종기일. 그 다음 임차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한다. 근데 소액 임차인의 이 소액 기준 시점은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입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 그래서 이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실무상 보는 것은 1순위 근저당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 이거는 전입 신고한 날짜, 전입 날짜, 확정일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소액 임차인. 예. 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1순위 근저당권 날짜가 언제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1순위 근저당권이 21년 5월 11일 동그라미 합니다. 자, 21년 5월 11일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광역시, 부산광역시 7천만 원 이하 2,300만 원까지. 그럼 건저당이 2021년 5월 11일 이후잖아요. 이후. 그러면은 7천만 원 이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2,3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배당받으려고 하면은 위에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출하면은 대항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낙찰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만일에 2,300만 원씩 다 합치니까 은행에서 돈 가져갈 게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뭐 방 하나에 얼마씩 빼고 뭐 상가에서도 뭐 빼고 이러잖아요. 그럼 소액 임차인 인상은 빼는 게, 은행에서 대출한 게 그 순위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다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근저당 한 날짜를. 예. 그러면 만일에 근저당 날짜가 2018년 9월 18일부터 21년 5월 10일 사이다. 제가 날짜를 딱 아예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 날짜를 딱 보시고 하시면 돼. 만일에 그러면 2018년 9월 18일 날 근저당이 돼 있다. 9월 18일 날. 아니면 21년 5월 10일 날 근저당이 돼 있다. 그러면은 부산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똑같았어요. 계속.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 이런 거 임대할 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보통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에 가요. 서울에 가서 원룸 들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뭐 대출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뭐 보증금 월세 이렇게 하는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될까 안 될까 이걸 개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엉터리로 나왔었거든요. 이때까지 처음에. 여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개념을 경매를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개념을 엉뚱하게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 임차인에 관한 그 소액이냐 아니냐 이 기준 시점은 전입 날짜나 확정 일자하고는 상관없고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1순위 근저당 날짜. 1순위 근저당 날짜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밑에 상가 보세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낙찰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가능하거든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옛날에는 3분의 1이었어요. 이게 2분의 1로 바뀐 거죠. 그러면 2019년 4월 2일 동그라미 넣으세요. 2019년 4월 2일. 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는 부산은 3,800만 원 이하 1,300만 원까지 되죠. 3,800 동그라미 하시고 1,300 동그라미 합니다. 근데 기장구는 이렇게 또 틀리죠.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 월세를 하는데 보증금을 1,300 그리고 나머지 월세했다. 근데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3,8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그 1,300까지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300에 월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렇게 되면은 2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2천만 원 플러스 1,300 하면은 3,300짜리 임차인이 되죠. 그러면은 3,800 이하잖아요. 그럼 1,300 보호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경매 입찰할 때 이렇게 권리 분석 임차인 배당받는 돈 권리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택이라든지 원룸 건물 특히. 그러면 내가 새 놓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최우선 변제금 해당되니까 보증금 얼마까지는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잘못돼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1순위로 다 배당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그 상가 같은 경우에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 이 사이에 만약 2018년 한 2월 달이다 3월 달이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보고 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부산 3,800만 원, 기장 3,000만 원 이하 1,300 그다음에 1,000만 원까지 이게 내용이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안 바뀌었어요. 2014년 1월 1일부터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한산 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진짜 100권을 찾아보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한 100개를 봐도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의 환산 보증금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찾아봐도 명확하게 해놓은 데가 잘 없어요. 그럼 나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금은 방금 개념 잡았죠. 최우선 변제금은 1순위 근저당권 날짜 쉽게 생각하면 1순위 근저당권 날짜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의 환산 보증금은
옆에다가 위에다가 하나 적습니다. 환산보증금의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를 계약한 날짜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를 계약한 날짜 기준. 그럼 옆에 더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9년 4월 2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19년 4월 이후에 적습니다. 2019년 4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신규 처음 한 계약이다 그 말이죠.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2019년 4월 2일 이후에 만약 계약했어요. 그러면 부산은 기장군 포함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개념 가져가셔야 돼요. 기장군도 포함해서 6억 9천 이하까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급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 사이에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장군 포함해서 부산광역시는 5억 이하. 동그라미 넣습니다. 5억 이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옆에 조금만 더 적어보세요. 환산보증금 초과 됐을 때 환산보증금 초과라고 그냥 적어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확정일자 받은 게 의미가 없어요. 상가 확정일자 받은 거 우선 변제권 해당 안 돼요.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요. 묵시적 갱신.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돼요. 그 다음에 차임 또는 보증금 정액 청구 제한 5% 초과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 5% 초과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확정일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초과해도 될 수 있는 거는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은 돼요. 자, 그래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은 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호는 됩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지금 이야기한 정도 개념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요 날짜의 기준은 아셔야 돼요. 기준. 그래서 위에다 하나 적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자, 2018년 10월 16일 요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자, 그럼 2018년 10월 16일 이 날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건물 매매하실 때 임차인들 나중에 가서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상가를 샀더라도 임차인들 이 사람들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이 얼마큼 남았지?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명도를 하려고 해도 중요하고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하려고 해도 중요하고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도 중요하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2018년 10월 16일 이게 10년으로 연장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묵시적 갱신도 해당 안 된다고 했죠. 제일 큰 거 중요한 거는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등기 안 해놓으면 내 보증금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2018년 10월 16일이란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옆에 적습니다. 최초로 체결되거나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했거나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어중중하게 5년이 딱 끝나는 그 1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2018년 10월 16일 그 기간 날짜하고 했을 때 1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 5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갱신 요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했잖아요. 갱신. 그러면은 10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갱신 요구권. 자, 그 다음에 국내 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5년 됐는데 만 5년 된 계약서 새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계약 갱신 하셔야 돼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조금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테크닉이 있잖아요. 내가 만일에 그 2018년 10월 16일 딱 날짜 하니까 내가 남은 기간 1년이 안 남았어요. 그 전에 계약했는데 1년이 안 남았잖아요. 1년이 안 남았으면 그냥 5년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묵시적 갱신으로 만일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10년 보장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계약을 네. 했거든요. 그럼 지금 만 5년이 지났다고. 2017년이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잖아요. 예. 이전인데 계약 갱신을 했든지 이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10년 보장돼요. 지금 묵시로 넘어간 거지 지금. 예. 안 맞다는 거지. 예. 그럼 묵시적 갱신도 갱신이거든요. 예. 묵시적 갱신도 갱신되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10년이 다시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만 보호가 되느냐, 10년까지 보호되느냐.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만 보호되느냐, 10년이 보호되느냐. 5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묵시적 갱신하면 또 5년이 더 되겠네요. 5년이 넘었는데 5년이 더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최초 날짜부터 총 10년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실무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그러면 부산 같으면은 지금 기장분도 6억 9천이잖아요. 6억 9천을 초과해도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 계약하다 보면 월세 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계약하는 경우 있거든요. 월세 700만 원이면은 환산보증금 계산은 얼마예요? 그럼 7억이잖아요. 만일에 1억에 600 이러면 7억이죠. 그럼 이거는 임대차 보호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초과해도 된다.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된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 10년의 날짜 기준은 2018년 10월 16일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짧게 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찾아봐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개념 꼭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 매매를 다루시는 분들은 방금 이 내용 아셔야 돼요. 실무상 나중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임차인이 네. 그게 자기 뭐 그래서 기간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취득 분산돼가지고 6월달 되면 이제 끝나는데 그럼 6개월 전 끝나기 말돌이 6개월 전부터 네. 이렇게 기간이 보장되는 거죠. 그 전에 하면 안 되고. 아니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제 그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거에 관해서 그렇고요. 권리금 부분은 그래도 지금 질문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이 질문도 뭘 알아야지 하지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 다들 굉장히 실력이 있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상가 임대 계약을 한다든지 당장 내가 부동산 사무실이 있든 뭐 건설회사 사무실이 있든 내 회사가 어디 임차에 있든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권리금 관련되는 것도 다뤄드리고 그런데 권리금 부분은 임차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에 관해서는 이걸 방해를 못하지만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데려온 임차인은 틀려요. 건물 소유주가 데려온 임차인한테 권리금 내놔라. 이거는 또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에 관한 권리금 받는 것에 관해서는 방해를 못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방금 임차인이 예.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나오고 싶다. 그건 이제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하고 나서 효력 발생되는 날짜부터 해서 나가시도록 하시면 되죠. 그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 5년 한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갱신 요구권이 최고 10년까지 된다는 거고요. 계약 기간 정한 게 없으면은 그냥 상가는 단기 그냥 1년으로 보잖아요. 1년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왜 중년 가면 나는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에서 월세 까야 되잖아요. 보증금에서 월세.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계속 아직까지 이제 우리 수업이 9개월이나 아직 남았거든요. 4월 달부터. 그래서 조금씩 다뤄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하다 보면 다 못할 수 있어서 일단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공매 보시면 자, 공매 가장 기초적인 부분 공매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제대로 좀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이 경매는 너무 대중화되어서 아무나 다 하기 때문에 공매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해요. 이 공매는 젊은 사람들 보통 직장 다니잖아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매를 잘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공매 기초 보겠습니다. 자, 압류 세금 공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비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습니다. 자, 온비더는 그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으로 이제 압류, 국공유재산 등을 공매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비더.co.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온비더 유튜브가 있거든요. 온비더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통 캠코라고 하거든요. 캠코. 예, 캠코. 옛날에 성공사였어요. 옛날에. 이 준정부 기관이거든요. 1962년도에 설립해가지고. 그런데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문현동에 부산국제금융센터 있죠. 그쪽에 40층에서 47층까지 본사 사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공매가 온비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LH가 있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그 다음에 시도개발공사. 뭐 부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각 시마다 개발공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녹산의 강서구 이런데 옛날 그 명지나 이쪽에 처음에 입찰할 때 상업지역 토지 입찰하고 할 때 그때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라고 있었거든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주최해가지고 공매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는 종류가 많아요. 그냥 법원에서 하는 것은 경매, 법원 아니면 공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현장 입찰을 하는 어떤 입찰 방식의 진행이 있기 때문에 조금 테크닉을 좀 알면은 낙찰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화학습하면서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조합원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대주공, 망미주공 이런 것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거제동 여기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가서 입찰을 했었거든요. 네. 자, 압류 부동산 공매는 인도 명령 절차가 없습니다. 인도 명령 절차는 법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압류 공매는 경매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싸게 낙찰된다고 했죠.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세우셔가지고 입찰가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는 크게 수탁자산, 압류, 세금 압류를 이야기합니다. 유입자산, 국유자산이 있습니다. 자, 수탁자산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는 것. 압류재산은 세금 내지 못해서 체납자 재산 매각하는 거. 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 유입자산. 자, 국유자산은 이 대부자산도 있어요. 공매가 대부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차. 그래서 국가 소유 재산을 위임받아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온비드 공매 인터넷 입찰을 하는데 경매처럼 입찰 법정 안 가도 되죠. 그래서 현장을 안 가도 된다.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서 그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하시든지 공인인증서 인증하시고 입찰할 때는 법용 공인인증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온비드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서 입찰 진행을 합니다. 나의 온비드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은 활용하실 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온비드를 설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조건 설정을 하고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온비드 자체 사이트 안에 유튜브 강의 내용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매 물건 검색할 때는 용도별 검색, 상세 조건 검색, 지역별 검색, 이렇게 나눠서 검색을 하시면은 좀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탁 재산은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캠코 물건에. 그 다음에
압류재산은 경매 권리 분석을 준용해서 권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기본이죠. 경매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압류재산도 할 수 있는 거죠. 유입자산은 캠코가 낙찰받아온 물건이라서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유입자산.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저 이용기간 물건 여기에 별표해 놓습니다. 이용기간 물건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공공기관이 소유한 거.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도 별로 필요 없고 명도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받아요. 싸게.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재산, 이용기간 물건 중에서 기타 일반 재산. 자, 이용기관 측에서 사무를 직접 처리해서 금융기관이나 일반 법인들이 파는 물건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일반 법인들이 파는 물건. 기타 일반 재산. 그래서 이 이용기관 물건,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 재산 이 물건들을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한번 실무적으로 좀 다뤘잖아요. 근데 제가 물건을 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대부 물건이고 임대차 물건이어서 오늘은 공유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예. 근데 공유 물건을 놓치면 끝이잖아요. 안 놓치고 계속 보다 보면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 검색할 때 지도로 검색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있는 물건 검색할 때 뭐 강릉시나 동해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로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럼 지도로 찾으면은 물건을 조금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 방법은 보증금 계산해서 클릭하고 국면의 입찰 보증금이 입찰 금액의 10%죠. 입찰 금액의 10%. 경매하고 틀립니다. 예, 경매는 최저 입찰가의 10%잖아요. 환불 계좌 추가 버튼 클릭해서 저장해 놓고 내가 낙찰 못 받으면 환불 받는 계좌 있죠. 자, 그래서 입찰 보증금 납부하면 자, 본인 핸드폰으로 입찰 완료 문자 오고 낙찰 결과 문자 옵니다. 나의 온비드에서 입찰 확인 클릭하면 개찰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로 와요. 문자로 어떻게 됐는지. 자, 입찰 금액 정액 수정은 원칙은 안 되고 이중으로 입찰을 그만다는 내용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하면 끝이에요. 원칙은. 자, 경매는 민사집행법, 세금 압류 국면은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자,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법정기일 동그라미 합니다. 법정기일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자, 그냥 신고일. 자,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 신고일 아니면 납세 고지서 발송일 적습니다. 납세 고지서 발송일. 이게 법정기일인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옆에 좀 적습니다. 법정기일과 이 세금 압류 등기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법정기일과 세금 압류 등기 날짜와는 무관. 그래서 법정기일이 압류 등기된 날짜보다 보통 빨라요. 그러면 권리 분석할 때 압류 등기된 날짜 보고 이 사람 후순위네, 선순위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법정기일이 빠르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르잖아요. 그럼 법정기일이 빠르면 먼저 받아가요. 배당을. 법정기일이 빠르면 건조당이나 다른 것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자, 유찰되면 보통 10%씩 저감됩니다. 3천만 원 미만은 7일 안에 납부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은 보통은 한 달 안에 납부합니다. 자, 온비드 상단에 보면은 부동산 물건 검색하는 클릭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클릭해서 보시고 물건 관리 번호를 통합 검색에서 또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옥션은 굿옥션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 오른쪽에 보면
공매 클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법원에서 나머지 공개 입찰은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합니다. 경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있고 인도명령이란 것은 명도 소송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절차가 없으니까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경매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 금액의 10%, 최저 입찰 금액의 10%, 공매는 응찰하는 금액의 10%. 그다음 기한 경과 후에 대금 납부는 경매는 재매각 전까지 가능한데 공매는 대금 납부 기한 넘기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채권 상계 여부는 경매는 가능한데 이 채권 상계는 그 배당받는 채권자가 만일에 낙찰받았잖아요. 내가 배당받는 채권자다. 낙찰받으면 이 경락잔금하고 채권자 배당액을 상계 처리해가지고 나머지 잔액만 경락잔금으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상계 처리해서 내가 받을 돈, 넣을 돈 해가지고 계산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매는 상계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넘기시면 신탁 공매 상가 건축분이 나오는데 자, 신탁 공매는 경매 공매와는 달리 신탁 회사가 주관합니다. 신탁 회사가 자, 시행사는 프로젝트 주체이고 시공사는 실제로 건물을 짓는 회사이고 신탁사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돈을 관리하는 제3의 기업이다. 신탁사 돈 관리하죠. 개발 도중에 물건의 소유주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관리하는 수탁사는 소유주 대신 맡고 있었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고 자, 신탁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그 날짜에 바로 수탁사로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넘겨요. 동시에. 자, 그러면 이 수탁사는 소유주 대신 맡고 있었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고 이걸 처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인 신탁, 담보 신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에 금융기관 등이 일반적으로 건저당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근데 담보 신탁이 건저당권에 비해서 비용, 담보가치 유지, 신속한 환가 절차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많아서 요즘은 담보 신탁을 많이 해요. 은행에서. 담보를 많이 해줘요. 예. 보통은 대출이 10%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10% 정도. 그러면 신탁되어 있는 물건에 관해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생기거든요. 은행에서 이 담보 신탁해서 대출하는 걸 저는 잘 몰랐다가 실무상 알고 나니까 더 편하고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쓰니까 임대 계약이든 매매 계약할 때 신탁 돼 있는 부동산을 임대나 매매 진행할 때 기본적인 논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알고 나면 신탁 공매라는 입찰도 알게 되고 근데 실무상 상가를 다루다 보면 무조건 신탁돼 있는 부동산과 거래하게 돼요. 법인과 거래하게 되고 그리고 대출을 또 쓰려고 할 때 담보 신탁을 무조건 활용해서 보통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전문가가 하는 거죠. 좀 더 전문가가.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봅니다. 신탁 공매에서 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신탁 공매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편이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며 응찰이 단시간에 동그라미 합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시간에. 유찰이 단시간에 일반 공매는 공고를 하고 유찰되면 일주일에 10%씩 감정가에서 차감되지만 신탁 공매는 유찰되면 당일에 하루 만에도 10%에서 50% 아침에 입찰하고 오후 입찰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입찰하고 하루에 막 3번씩 해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그냥 100억짜리 50억 돼 있어요. 그럼 그 며칠 동안 내가 입찰 공고문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입찰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가로 신탁 공매가 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10%에서 50%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자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 공매에 대한 신탁사별 홈페이지는 아래 신탁회사 제가 쭉 적어놨죠.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각 신탁회사 홈페이지에서 공매 물건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찰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책도 나오고 하도 많이 유튜브에서 떠들고 해가지고 전에보다는 좀 낮았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잘 못하는 전문가들만, 극소수 전문가들만 하는 진짜 재테크의 블루오션이었거든요. 완전히 황금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경매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신탁 공매를 100명 중에 1명도 잘 안 쳐다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만일에 해보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해요. 일반 매매 물건은 있잖아요. 경매나 공매를 잘 아시고 나면은 일반 매매 물건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아예. 왜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돈 다 주고 사요? 그러면 이 KB 부동산 신탁 보세요. 국제자산 신탁, 대한토지 신탁, 무궁화 신탁, 생보 부동산 신탁, 아시아 신탁, 코란코 신탁, 코리아 신탁, 하나자산 신탁, 한국자산 신탁, 이 회사 홈페이지마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엊그제도 KB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제 회사에 찾아왔었어요. 네. 부동산 신탁회사에 사무실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 회사에. 네. 그래서 물건들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쪽 물건을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자원관리를 하니까 시행사나 시공사나 뭐 이런 개발회사에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있는 물건을 또 저희 쪽에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같이 상호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어떻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회사가 이 네임밸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뭐 KB 부동산 신탁회사라든지 생보라든지 이런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일반 부동산 사무실에는 안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투자금융회사 이런 데에서도 이제 부모장님들 찾아오시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나 되면은 굉장히 큰 정말 어떤 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신탁 공매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공고문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공고문.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신탁 원부 이런 거 분석하셔야 되고, 전입세대 열람 분석하셔야 되고, 자, 가장 실무적으로 쓰이는 거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각종 권리관계, 특별매각 조건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 공매 물건은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탁 공매는 대부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수가 유찰되면 다음 차수 진행 전 이번 해당 차수에서 유찰됐잖아요. 이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치 보고 입찰 안 하겠죠. 아무도 입찰 안 하면 최저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누가 얼마 쓸지 모르는데 내가 굳이 최저가보다 더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유찰되면 바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유찰되면 딱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내가 놓쳤어요. 유찰된 거. 그러면 다음 최저
다음 이제 또 채집철가는 떨어졌겠지만 더 떨어졌겠지만 그때 낙찰 받는다면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차수 진행 전에 앞전 차수 최저가로 가서 그냥 수익 계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탁 공매 이거를 좀 아시면 정말 이 다른 재테크 수단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탁 공매가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종류가 많거든요. 토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담보 신탁을 많이 하니까 점점 물건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이 페이지. 자, 신탁 공매로 수익형 건물을 마련하다. 자, 여기서는 이론적인 내용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위에서 한 5번째 줄을 보시면 신탁 등기된 건물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신탁 등기 전에 상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이 있고, 상인법이 뭔지 뭐예요? 물어볼까봐 제가 상, 임, 법 이 글자 크게 해놨죠. 진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인법. 신탁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이 있고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수탁자, 그 다음에 우선수익자는 대출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탁자가 원래 소유주죠. 위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대항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자,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으면 누구하고 동의 얻는 거죠? 수탁받은 신탁회사, 수탁자하고 대출해준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에서 대출하는데, 그럼 부산은행에 관한 대출하는데 신탁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금융기관하고 수탁자하고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상가 임대를 다루다 보면.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신탁 등기된 이후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손해본 보증금이 있으면은 낙찰자인데 매수자인데 인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이 임차인은 배당 순위가 빨라요. 먼저 받아가요. 먼저 일반적으로. 자, 이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하고 대항력을 갖추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는 보증금 동그라미 합니다. 보증금 그리고 임대차 기간 동그라미 합니다. 기간을 인수해야 한다. 항상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만 인수하는 게 아니고 기간까지 인수할 수 있어요. 임대 기간까지.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면 있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요구를 한 날 임대차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해요. 선순위 임차인들이 임대차 기간 보장받으려고 옮기려고 하니까 나는 월세 엄청 싸게 있고 옮기려고 하니까 전세 내가 엄청 싸게 있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임대 기간까지 내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배당 요구 안 하는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배당이 안 되죠. 배당이 안 되면 배당 안 된 돈 임차보증금 모두 다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 전세가 많고 아파트 사는 경우 있잖아요.
전세 3억 안고 아파트 사는데 만약 4억 주고 사요. 전세를 3억 안고. 근데 1억 주면서 1억 주고 사면서 야, 내 아파트 4억짜리를 나 1억에 샀다. 정말 싸게 샀지. 명절 때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전세금 3억 안고 샀다며. 그럼 그 전세금 3억은 나갈 때 내줘야 되는 돈 아니야? 그러면 네가 1억 줬으면 4억 돈 다 주고 산 거잖아. 싸게 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당연하게 바보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 그 논리가 경매나 공매나 신탁공매 모두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싸게 샀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기간도 인수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낙찰대금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고 명도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자, 그러면 신탁기간 공매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공적 정보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공매 담당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우리 수료한 봤잖아요. 담당자 누구누구에서 전화번호 있고 직통번호 있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우선 수익자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러면 이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 동의를 얻어서 계약한 게 아니면 대항 요건에 관해서 보고가 안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고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수탁사의 공매 담당자 우선 수익자를 통해서 확인할 때 이 우선 수익자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 열람 등을 통해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고 대출을 실행하겠죠. 그럼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선 수익자 전화번호를 또 수탁사의 공매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물어보고 같이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낙찰받고 나서 자, 자산신탁에서 공문에서 매매계약서 작성했는데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낼 때 명도소송할 때는 명도소송의 가장 기본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별표해 놓습니다. 명도소송을 병행해서 병행 동그라미 합니다. 병행해서. 그러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이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하고 같이 가요. 집행관하고 같이. 그러면은 보통은 명도소송 진행하면서 좀 합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거 뭔가 하면 만일에 A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도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명도소송 한 판결문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A가 없네? 왜 B가 있어요? 그러면 B가 있으면 B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B를 상대로 또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갔더니 또 C가 있네? 그러면 또 집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그러면 A가 A를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B나 C로 바뀌어도 B나 C를 A로 보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소송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좀 봅니다. 네. 시간이 모자라서 쉬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요거 자, 경매 결과 먼저 보세요. 경매 결과. 앞에 드렸던 물건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결과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매 진행하다 변경되잖아요. 변경되면은 보통 한 2개월 정도 뒤에 진행돼요. 보통은 한 2달 정도 뒤에. 변경이 되면은
채집찰가 그대로 갑니다. 채집찰가 그대로. 앞에 채집찰가 있죠?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유찰 처음 서부 지원부터 보시면 임야 유찰됐습니다. 51%. 그래서 언제 입찰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변경해가지고 변경되면 2개월 정도 뒤에 입찰 진행된다라는 거 해놨습니다. 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첫 페이지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서부 지원 숙박시설 유찰됐어요. 앞에 드렸던 거 하나하나도 안 빼고 다 적어놨거든요. 진행된 결과들. 예. 자, 표시하시는 건 나중에 표시하시고 요 한 페이지만 좀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요 한 페이지만 가지고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변경되면 채집찰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자, 망미동 거 보세요. 이거 재개발 물건이었잖아요. 9명 입찰해서 132%에 낙찰됐어요. 8억 9천만 원. 차순위가 8억 4,400, 444 적었어요. 네.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을 좋아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444원까지 적은. 자, 그 다음에 대연동에 지금 경성대 상권에 이거 일반 상업 지역인데, 일단은 금액이 싸거든요. 이거 한번 유찰됐는데 선순위 1억 대항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찰대금에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데 이 물건 제가 별표 해놨잖아요. 이 물건은 좀 자세하게 잘 보세요. 이거 돈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낙찰받으면 돈 돼요. 실제로 큰 돈 버는 건 이런 거 낙찰받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골목길을 좀 끼고 있고 자료용 토지처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앞에 토지를 사버리면은 엄청난 가치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 땅 가치가 3배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3배 이상. 앞에 땅을 같이 사서 하게 되면. 자, 일광의 임야 5,000평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전원주택 부지단지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동부 지원에 근린상가 903호, 이게 전용 21평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유찰 21%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집합건물 같은 경우 입찰할 때는 항상 분양평수가 아니고 전용 면적 대비 평당 단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전용 면적 대비 평당 단가를 계산하셔야지 분양 평형으로 해서 평당 단가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전용률이 50%인 경우도 있고 80%인 경우도 있고 90%인 경우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용 면적 개념으로 평당 단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 대비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온 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또 9층이죠. 자, 그 다음에 사직동에 이거 근린상가 제가 물건 좀 상권은 좋다고 했는데 대구에서 내려오신 분이 다 낙찰받았어요. 아침해살이라는 회사에서 58% 쭉 받았고 차순위도 보니까 금액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지하층까지 단독으로 낙찰받았는데 51% 최저가에서 지하라서 경쟁이 좀 더 약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게 쓴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4개 다 하면은 한 1억 이상의 차이는 났죠.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서부 지원에 개정의 주택 유찰됐고 7m 도로 좁혀져 있는데 감서구 본맘동 보세요. 근린주택 최저가 51%인데 낙찰은 78% 됐죠. 그러면 저번 최저 입찰가 64% 넘겨서 낙찰됐어요. 64% 넘겨서. 그럼 저번 64%에 들어가서면 됐는데 저번 64%에 들어가서 뭐 10,000원만 20,000원만 더 적어도 단독으로 낙찰받았잖아요. 근데 저번 최저 입찰가 64% 넘겨서 78%에 낙찰됐죠. 78%. 그래서 11명이 입찰했습니다. 차순위 금액하고도 차이가 1억이 넘게 좀 많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의 농지 유찰됐고 쌍용예가하고 금정구 소동의 근린주택은 치하됐습니다. 치하. 그 다음에 연산동의 어린이집 3명이 입찰해서 낙찰됐고 연산동의 농지는 딱 진짜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썼어요. 64.13%. 근데 이렇게 4억 5천만 원 이렇게 딱 끝자리
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낙찰된 사례 중에서 제가 1원 차이로 낙찰 받은 경우가 최근에 2건 있었다고 했죠. 한 명은 1원 더 적었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4억 5천만 원 같으면 4억 5천만 원 안 적고 4억 5천만 1원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1원 최근에. 그러니까 황당하죠. 4억 5천만 원 적은 사람. 예. 근데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했잖아요. 자, 그래서 끝자리는 단돈 얼마라도 꼭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요 농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최저가 80%였는데 저번 최저가 100%를 넘겨서 낙찰됐죠. 100% 넘겨서. 그래서 저번 최저가보다 6% 넘겨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10명이나 입찰했어요. 10명. 앞에 아무도 입찰 안 하다가 이번에 10명 입찰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번호 1번은 2월 24일 날 벌써 그 단독으로 한 명이 낙찰받았잖아요. 103%.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103%보다 조금 더 높게 낙찰된 거죠. 자, 그 다음 물건 보세요. 페이지 넘기시면 일반 매매 물건인데 이거는 단순한 일반 매매 물건은 아니고 회생인가 상태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매매하고 좀 다르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법원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 제가 보는 가치는 그 20억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연 녹지 지역이 있고 중요한 거는 603평이라는 이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4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허가권은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좋고 레스토랑 하기 좋은데 이게 위치가 만덕터널 딱 지나면 바로 있거든요. 만덕터널 지나면 딱 바로 있고 내비게이션 찍어서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주위에 보면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게 많고요. 뭐 데이트하기 정말 좋은 코스로 근처가 잘 돼 있어요. 등산 코스도 좋고 숙박시설 호텔들이 바로 이 옆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몇 개나 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은 또 다 잘 돼요.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 쪽으로 컨셉을 해서 좀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이 여자분이 쭉 이렇게 건물되어 있는 이 네 필지를 쭉 가지고 있고 남자분 한 분이 나머지 거 한 4,300평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좀 건축을 아시고 개발하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땅이 한 5,000평 가까이 되니까 이런 걸 싸게 사서 개발 잘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600평 정도 되는 이쪽에 건물만 마무리 공사하잖아요. 제가 주관적인 생각은 마무리 공사하는데 뭐 한 3억 안팎이면 마무리 공사는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20억 이상의 훨씬 높은 가치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뷰 전망이 끝내줍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자, 그 다음 서동구 보시면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서동구는 일단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동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서동역에서. 그래서 부산은행 오거리에서도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서동 유흥거리 쪽에 있는 건데 숙박시설을 원룸으로 해서 월세를 좀 극대화시켜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0억 남짓 되는데 월세가 650만 원 나오는 올 근린 상가에 이런 것들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원룸으로 돼 있는데 이거 칸막이 다 없애가지고 다시 상가로 바꿔버리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올 근린 상가인데 월세 구조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만일에 한 10억 이하로 된다, 뭐 10억 언저리 된다 이러면은 바로 계약해야지. 그냥 이렇게 협의 보고 좀 시간 끌다 보면 11억 아니면 안 판다, 12억 아니면 안 판다 이렇게 금액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금액 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금액을 먼저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거의 다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건축물 대장상에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방 하나를 내가 달방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달방을 줄 수도 있고 그거를 뭐 좀 그 사무실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서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걸 원룸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매매되는 사례들이 종종 자주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의 어떤 부분하고 매매되는 내용하고에 관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고지를 하고 건축물 대장상에는 용도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강서구 명지동에 경매물건 있죠. 이거 오늘 유찰됐어요. 오늘 유찰돼서 20% 떨어져서 80%. 5월 12일 날 입찰을 진행합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5월 12일 입찰 80%라고 적어 놓습니다. 근린주택 1, 2,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주택 되어 있고 8m 도로 접혀져 있고 위반 건축물이 있었는데 해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하고 임차인들 대항력 분석했을 때 선순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기시면 임차인 수 보증금 합계 2억 6,500에 월세 2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은 소유자 누가 이래 사용하고 있고 2층은 3층은 누가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기타 사항에 그런데 이 회사가 보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를 잘 보시면 이 땅 사서 요 커피 회사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소유권 보존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건물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2014년도에 지은 거니까 나름대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이지 넘기시면 매각 사례 분석에 명지동에 최근 낙찰된 근린주택이 한 83% 정도에서 한 명 입찰한 사례가 있죠. 페이지 넘기시면 예, 매각 사례 분석해 놨잖아요. 그럼 요거를 좀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부곡동의 산 244평인데 이게 누군가가 1억 6,500에 낙찰 받았다가 대금 미납해서 입찰 보증금이 20% 되어 있습니다. 20% 동그라미 합니다. 낙찰 잔금 안 쳐서 재매각 사건은 입찰 보증금이 20%. 자, 일단은 10m 도로 접혀져 있어요. 현황 위치에 보면 10m 도로 접혀져 있고 3m 도로 접혀져 있는데 밑에서 보시면은 인근 역가의 거리에서 부산대역 912m 돼 있죠. 동그라미 넣습니다. 부산대 지하철역은 대충 어디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900m 정도 거리 있는 거구나. 예, 이 정도로 감을 잡고 검토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부곡동의 최근 낙찰 사례가 한 20% 초반에서 낙찰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51%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하튼 도로 접한 땅들은 눈여겨서 잘 보시면 조금 돈 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돈 되는 것들을.